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물류 1급, ERP 물류 1급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2024년도부터 거꾸로 들어갔는데요. 지금 이번에는 2023년도 3회부터 풀어서 올라가면서 3회, 4회, 5회, 6회, 그 다음에 2024년도 1회, 2회, 그 다음에 최근에 본 5월달 시험이었죠. 2024년도 3회까지 풀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생산하고 물류 2급, 그 다음에 생산 2급도 2024년도 3회차 문제를 나중에 또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인사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전번부터 물류 1급을 빨리빨리 해달라고 했었는데 오프라인 강좌하고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얘를 먼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7월 시험 보실 때는 이걸 참고하셔서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아웃소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ERP 개발에 발생할 수 있는 기술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ERP 문제는 기출문제가 문제 은행으로 나온다 했죠. 1번 맞고요. 아웃소싱을 통해서 기업이 가지지 못한 지식 획득할 수 있습니다. ERP 개발과 구축, 운영, 유지 보수에 필요한 인적 자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축 후에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라 했었죠. 왜냐면 ERP 구축 후에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커스터마이징이라든지 아니면 유지 보수를 계속 받아야 되고요. 교육 훈련도 꾸준히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원가,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이 성과 측정치, 극적 개선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의 급진적인 재설계. 요거 문구 기억하시죠? 얘는 우리가 뭐라 불렀다고요? BPR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뭐 암기니까 넘어갑니다. 3번 문제도 문제 은행에서 계속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지금 여기에 요 문구 자체가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어느 교과서든지 다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전체 비용을 계량화하는 비용.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렇죠. 총 소유 비용이라 부른다. 기억해 주시고요. 4번 ERP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경영정보 시스템이다. 맞고요. 모든 사용자들은 권한 없이도 아니죠. 사용자가 권한이 주어진 것만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 지금 계속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효과적인 ERP 패키지 도입을 위해 고려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입 효과를 위해 자사에 맞는 패키지 선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 얘도 맞죠. 단기적이 아니다 라고 했었죠. 아마 교과서 봐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단기적 X 이렇게 표시하게 될 겁니다. 업무 효율을 위해 전체 모듈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자, 이거를 무슨 얘기냐? 커스터마이징이죠. 커스터마이징은 어떻게 해라? 이게 지금 설명 자체가 최대화해라 이거죠. 최소화해라. 답은 3번. 지속적인 교육 훈련 필요하다. 자, 여기까지가 물류 1급에서는 2점씩입니다. 2점씩. 그래서 ERP 문제는 곱하기 5 해가지고 몇 점? 10점이 되고요. 이 다음부터는 객관식은 3점, 주관식은 4점으로 되고요. 마찬가지로 총 100점입니다. 100점인데 지금 보시면 물류나 생산은 1급이 32문제고요. 그 다음에 인사 같은 경우는 33문제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 한번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예측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인과형 예측 모형 대표적인 기법은 회귀 분석을 넣을 수 있다. 그렇죠. 자, 1번은 맞습니다, 여러분. 지수평할법은, 자, FT는 한번 써볼까요? AT 곱하기 알파 더하기 1-알파의 F의 T-1로 되어 있습니다. 자, AT는 실측이고요. 실측치. 그 다음에 FT는 뭐예요? 예측이죠. 자, 여기서 알파라는 거는 뭐와 뭐 사이에 있다고요? 1과 0 사이에 있는 겁니다. 지수평할 상수는 얘가 0.5보다 크면 실제 판매량이 훨씬 더 높게 측정이 되는 거고요. 0.5보다 작으면 그렇죠. 예측치가 더 많이 반영이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평할 상수가 작을수록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작다는 얘기는 실측치를 조금 반영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적 자료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공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구나. 그 다음에 전문가 그룹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은 뭐예요? 델파이 방법이라 했죠. 얘는 가장 대표적인 정성적인 방법이다. 정성적인 방법이다. 3번도 틀렸고요. 이동평균법은 불규칙 변동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 아니죠. 불규칙 변동이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동평균법이나 뭐 지수평화법 이런 것들은 수요 예측이 정확할 때,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방법이다. 답도 4번 틀렸네요. 답은 1번입니다. 자, 7번. 성장성 지표를 활용하여 주식회사 생산성의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려고 한다. 보기 자료를 반영하여 주식회사 생산성의 목표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자, 여러분들 목표 매출액이라는 거 공식이 있어요. 목표 매출액은 교과서에도 있죠. 금년도 자사 매출액. 금년도 자사 매출액 곱하기 1 플러스 시장 확대율, 그 다음에 곱하기 1 플러스 시장 신장률이죠. 무슨 일이야? 시장이 커지기도 했고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규모가 확대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 확대율은 전년 대비 우리가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얘기하고요. 시장 신장률은 전년 대비 당의 어깨가 얼마나 커졌느냐를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대로 보시면은 금년도 자사 매출액은 얼마예요? 500억. 그죠? 500억. 500억인데 우리 시장 점유율이 얼마라고요? 10%라고요. 10%. 얘가 금년도 자사 매출액이 되겠죠. 요거죠, 요거. 자, 그 다음에 곱하기 1 플러스 시장 확대율. 시장 확대율, 시장 신장률 하면 얼마예요? 1.5, 1.2죠.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요? 그쵸. 90억 나오네요. 90억. 요 문제 괜찮은 문제입니다. 옛날부터 많이 나오던 문제죠. 2급에서도 나오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색다르진 않을 거예요. 1급과 2급 차이는 무역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 다음에 주관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그렇게 아예 문제의 난이도가 확 어려워지진 않습니다. 8번. 판매 계획에 따른 시장 지역별 판매 할당 방법에서 할당 목표액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요소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역과 시장에 대한 판매력 지수는, 자, 여러분들 지역과 시장이란 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구매할 수 있냐.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구매력이라고 부르죠. 구매력인데 이거 구매력을 구매 잠재 지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그쵸. 유통에서는 상권 또는 배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매 잠재력, 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구매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3번. 약간 얘는 8번 문제는 유통과도 연결이 되는 문제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9번. 생산성 상산은 외상 매출금 회수와 관련하여 매월 25일에 마감하여 차월 말, 여기죠. 매월 25일에 마감 차월 말 회수일로 하고 있다. 보기 외상 매출금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3월의 외상 매출금 회수율을 계산하세요. 당월 회수액. 나누기 전월 말 외상 매출금 잔액 더하기 괄호 해주시는 게 낫겠죠? 당월 매출액.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이거 날짜만 25일 날 들어갔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당월 회수액 얼마예요? 당월 회수액은 지금 보니까 3월 외상 매출금 회수액은 400만 원. 나누기 전월 말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200만 원. 그 다음에 당월 매출액은 얼마죠? 당월 매출액은 그쵸 800만 원이죠. 800. 25일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400 나누기 1000이네. 1000. 400 나누기 1000 곱하기 100 하면 몇 퍼센트? 40%. 9번도 여러분들 공식이 있죠? 책에 있는 공식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회사 생산성의 연간 매출액은 4천만 원. 매출 채권의 평균 회수 기간은 90일이래.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회전율은
매출 채권 회전율은 매출액 나누기 매출 채권 잔액이죠. 매출 채권 잔액이에요. 그럼 회전율 얼마? 여러분들 보시기 좀 편하게 회전율 얼마예요 지금? 여기 매출액은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매출 채권 잔액이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가 90일이래잖아. 90일은 하면 얼마가 나와요? 자, 무슨 얘기냐? 90일이야, 90일. 그러면 90일을 여기서는 지금 1년에 360일로 가정을 한대요. 그럼 몇 %예요? 90일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매출 채권 90일이면 결국은 회전율이 90일, 1년이 360일이니까 90일마다 돈다는 얘기잖아요. 회전율이 얼마란 얘기야? 4란 얘기지, 4. 자, 그럼 매출 채권 잔액은 지금 얼마란 얘기예요? 1000이란 얘기죠. 응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응용 문제. 자,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여기서 360일로 1년을 가정한대요. 그리고 90일마다 뭐 한다고요? 회수가 된대요. 그러면 뭐예요? 회전율이 4잖아, 4. 이번에는 매출 채권 잔액을 구하라는 문제고요. 매출액을 주고 회전율을 준 거죠. 그리고서 4는 4천 나누기 얼마 하면 되냐고. 그러면 답은 2번이겠죠. 10번 문제 괜찮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몇 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번. 보기는 기업이 여신한도액을 설정할 때 기업의 자금관리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 중 일부이다. 보기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한글로 적으세요. 용어를. 유동자산이 총액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것을 우리는 이거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이죠. 무슨 자본? 순운전자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운전자본은 단기간의 상환을 고려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자본, 즉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성성 자산을 의미하는 거죠. 순운전자본이다. 기억해 주시고 12번.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입력하세요. 시계열 분석마법에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거 옛날에 T, C, S, I라고 했었죠. 추세, 순환, 계절, 불규칙. 지금 여기 없는 건 뭐예요? 그렇죠. 순환 빠졌습니다. 순환. 자, 계절이란 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주기고요. 그 다음에 추세라는 건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는 일정한 뭐가 있는 거예요? 경향이 존재하는 걸 추세. 자, 순환은 보통은 교재에서는 1년 이상, 그러니까 장기간을 갖다가 2, 3년 동안 반복되는 뭐가 존재한다. 얘는 주기가 반복되는 걸 우리가 순환이라 부른다. irregular, 불규칙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TCSI를 곱하면 얘를 곱해서 분석하면 무슨 모델? 승법 모델. 얘네들을 더해서 분석하면 가법 모델이라고 불렀었죠. 기억나시죠 이거? 이것도 시험제 예전에 나왔었다. 자, 13번 문제. 원가 가산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으로 상품의 판매 가격을 결정하려고 한답니다. 구성비를 이용하여 소매업자의 판매 가격을 구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소매 가격은 뭐죠? 소매 가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겠습니다. 도매 가격을 더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매업자 영업비를 더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소매업자 이익을 더해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그래야만. 이 코스트 플러스 방식이 뭐냐면요, 원가 가산 방식이 비용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원가 이전에서 가져온 비용,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입 원가가 있겠죠. 그럼 거기다가 그 단계에 해당하는 뭐 비용과 이익을 얹으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소비자가 살 때는 그 합산된 가격을 갖다가 자기가 주고 사는 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도매 가격이 뭐죠? 5만 원 더하기 소매업자 영업비 10,000원 더하기 소매업자 이익,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제조원가는 어디 있는 거예요? 도매 가격 안에 들어가 있는 거겠죠. 답은 그렇죠. 7만 원 되겠습니다. 14번. 제가 이거 원래 문제 편집하다가 원래 이 그림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편집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답인데 제가 원래는 이걸 뺐어야 되는데 이것만 있어야 돼요. 이거 잘못했네요. 근데 문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공급업자로부터 제조업자에 가는 거 우리가 뭐라 불러? 조달이라고 부르죠. 조달. 원재료를 생산 제조업체에다 납품하는 건 조달물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조업자 내에서 이루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요? 생산물류, 제조물류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물류업자로 넘어가는 요 앞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판매물류라고 불러요. 판매물류. 그러니까 판매물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물류업자로부터 유통업자, 도소매업자로 이동하는 것을 보충주기, 즉 여기서는 보충주기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류업자로부터, 물류 거점으로부터 유통업자, 도소매에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물건을 보충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도소매업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가는 걸 우리가 고객 주문 주기, 다른 말로 물류 쪽에서는 배송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조달 주기, 제조 주기, 보충 주기, 고객 주문 주기. 요게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그림이 애매한 거야. SCM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원래 우리 물류 프로세스에서는 그 조달 물류, 생산 물류, 그 다음에 판매 물류, 영물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꾸로 영물류로. 근데 지금 여기는 이 유통업자 도소매는 어느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유통 부분인 거예요. 유통 부분. 유통으로 따지면 도매센터, 농수산 도매센터 그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매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물류와 유통이 혼재된 그런 모습이 SCM의 모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 기억해달라 말씀을 드렸고요. 암기해 주시면 좋죠. 자, 15번 창고 출고 업무 프로세스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다. 이 중에 가장 먼저 수행되는 거. 자, 보세요 여러분. 창고에 주문이 들어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접수하겠죠. 주문을 접수하고 나면 이게 뭘로 작업 지시가 떨어지고요. 작업 지시가 떨어지면 피킹이 이루어집니다. 피킹이 이루어지면 피킹에 대해서 우리가 도크에 물건이 나오겠죠. 그럼 뭐가 돼요? 이제 하역하고서 이제 상차한 다음에 출차가 되겠죠. 보통 이런 순서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주문 접수 없죠. 작업 지시. 이걸 뭐라 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출고 지시지. 출고 지시. 그래서 가장 먼저 수행되는 업무는 뭐라고 불러요? 출고 지시입니다. 출고 지시. 출고 피킹을 주문이 있으면 피킹한다 해서 우리가 문제에서는 가끔 어떻게 나와요? 오더 피킹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16번. 보기는 제품 A 재고 관련 정보입니다. 회전율이 5일 때 재고량은 얼마입니까? 재고 회전율을 한번 볼까요? 재고 회전율은 연간 총 판매량 나누기 기초 더하기 기말 나누기 2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대로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가 얼마가 돼요? 제가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파란색으로 했네요. 5000 나누기 800 더하기 x 나누기 2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얘가 재고 회전율이에요. 회전율. 재고 회전율이 지금 얼마라고요? 5는 하고 시작하면 되겠죠. 이거 그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풀어주면 얼마가 나와요? 그 다음에 4000 쭉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와요, 여러분? 그쵸, 1200이 나옵니다. 이거 풀어주시면 돼. 간단하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 이렇게 분자, 분모 이렇게 곱해주고요. 그럼 여기는 4000 OS 그러면 6000이네. OX는 6000이 되죠. 그래서 12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17번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항공운송. 자, 우리 항공이라는 건 특징이 있죠. 빠르다. 가격이 비싸다. 그러니까 기억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빠르다. 그러니까 우선은 아웃은 3, 4번은 아니란 얘기예요. 찍어도 안 돼. 그 다음에 포장비가 많이 발생하는 건 누구예요? 포장비는 우리 배죠, 배. 선박. 왜? 선박 우담 손실이 있기 때문에 배로 가면은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 좀 낮아진다는 얘기죠. 비행기는 여러분들 이글루하고 알루미늄 팔레트가 있죠. 걔네들은 어떻게 돼요? 걔네들은 가격이 무게가 가벼워요. 무게가 가벼운 장비이기 때문에 포장도 간단하다. 니은 틀렸고요. 다른 운송수단에 대해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얘도 배죠, 배.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게 배죠, 배. 디귿도 아웃. 그럼 답은 2번 됐습니다. 자, 공급망 물류거점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했습니다. 직배송은 생산자 창고에서, 그쵸? 생산자 창고만 보유하고 물류거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바로 거치는 거.
그죠? 근데 생산자 창고에서 물류 거점을 거쳐가 틀린 거죠. 1번 틀렸고. 지역 물류센터 운영 방식은 소비자 근처로 위치한 분산 물류 거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2번 잘 설명하고 있고요. 통합 물류센터 운영 방식은 생산자만 창고를 보유하고 물류 거점을 거치지 않고. 아니죠. 통합 물류센터는 중앙 물류센터에서 공급하는 방식이죠. 3번 틀렸고. 크로스도킹은 크로스가 뭐라 했어요? 도크에서 크로스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앙 물류센터와 지역 물류센터를 혼합하여, 이거는 혼합 방식이죠. 크로스도킹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뭐예요?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거점이 화물에 대한 환적 기능만을 제공해 주는 걸 우리가 크로스도킹이라고 부른다. 틀렸네요. 이거 용어 크로스도킹은 잘 기억해 주세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자, 19번. 보기 자료에 따른 재고 감모 손실 수량은 얼마입니까? 자, 우리 기초 더하기 단기 매입 수량이 재고죠. 기말 재고.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6,500이네. 6,500에서 뭐 해주면 돼요? 정상적인 기말 재고는 여기서 얼마? 계속기록법에 의한 매출을 빼주면 기말 재고가 되겠죠. 4,600개를 빼줍니다. 그럼 얼마가 나와? 1,900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손실이 생겼다는 얘기죠. 뭐? 지금 기말 재고 조사해 보니까 몇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500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빼주면 얼마예요? 1,400개가 뭐다? 감모 손실이다. 그래서 답은 1,400개가 손실됐다. 이런 경우는 없겠죠. 이론 문제를 위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자, 창고 관리를 위한 활동을 설명하고 있다. A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설명하세요. 창고 땡땡이란 창고 안의 물품을 일정한 공간과 구역으로 구분하여 저장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창고 땡땡은 창고 내 공간과 용도를 목적에 따라 특정한 장소와 구분하고 재고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구역과 장소에 저장하는 것이다. 창고 땡땡의 기본 원리, 창고 배치죠. 여기서 나오네요. 배치의 기본 원리입니다. 배치의 기본 원리. 답은 배치가 되겠다. 이것도 읽어주시면 되겠죠. 창고 배치는 레이아웃을 얘기해요. 레이아웃.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즉 창고 바닥을 갖다가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걸 우리가 창고 배치라고 불렀다. 자, 그 다음에 21번. 적용된 현금 할인 방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5월 25일 날 거래를 했습니다. 딱 보니까 구매 당월 락은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 EOM이 뭐라고요? 구매 당월 락이라 했죠. 4번은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일자를 6월 12일로 기입하고 25일까지만 지불하면 5% 현금 할인이 적용되는 어드밴스드, 이건 뭐예요? 선일부 현금 할인 방식이죠. 선일부 현금 할인 방식. 기장을 나중에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송장 ROG라 했죠. ROG 수치 기준이죠. 그래서 뭐는 없다? 그죠? 선불기일은 없다. 선불기일은 없습니다.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2번 제품 생산 원가를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했을 때 고정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정비는 한번 처음에 투입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변동비는 쓰면 쓸수록 들어가는 비용이다. 쓸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 그러면 재료비는 내가 많이 쓰면 많이 내는 가장 대표적인 변동비죠. 답은 1번 보시면 되고요. 23번. 구매관리 업무 영역은 구매 전략, 구매 실무, 구매 분석으로 됩니다. 여기서 지금 구매 전략 영역, 좀 큰 영역이죠. 그럼 방침에 대한 설명은 구매 전략이고요. 1번 공급자 선정과 구매 가격 결정은 어디예요? 얘는 구매 실무 영역이고요. 구매 활동 감사는 얘는 뭐예요? 분석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23번은 여러분들이 암기하려 하지 말고 계속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나옵니다. 만점 방지용이죠. 자, 24번. 구매 방식에는 본사 집중 구매와 사업장 분산 구매가 있다. 사업장 분산 구매의 장점이죠. 지역에서 계속 필요할 때마다 산다는 얘기예요. 긴급 수요에 적합하다. 가장 대표적인. 이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죠? 사업장 분산 구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본사 집중 구매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거, 통일이 필요한 걸 갖다가 한 번에 사서 구매팀이 나눠주겠다는 개념인데, 만약에 긴급 수요는 뭐냐면 가격이 비싸도록 핵심 부품이나 핵심 장비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냉동기가 고장이 났어. 그랬더니 본사에서 일괄 구매해서 내려준대요. 3개월만 버티래. 그러면 물건은 다 썼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핵심이라 물건에 큰 영향을 주는 거는
그쵸? 바로 사서 처리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긴급 수요라고 한다. 1번입니다. 자, 25번. 특임기간 현금 할인 방식 엑스트라 데이네요. 자,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의 현금 지불에 대해서 그럼 뭐예요? 5% 할인을 인정하며 그럼 여기선 15가 되겠죠. 그냥 바로 집어넣어주면 되네. 5, 10 끝. 5% 앞에 있는 게 여기 할인율,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기간이죠. 특임기간은 제가 이걸 플러스로 보면 된다 했죠. 원래는 10일 동안 줘야 되는데 20일을 추가로 더해줬다. 자, 26번 공급자 선정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A 경쟁 방식,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를 다, 그럼 뭐 이걸 뭐라 불러 우리가? 일반이라고 부르죠. 일반 경쟁 방식. 자,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한정하고 자격 조건이 하나란 얘기예요. 이걸 뭐라 불렀어 우리가? 제한 경쟁 방식. 이런 제한 조건이 여러 개면 지명 경쟁 방식 이렇게 갔었죠. 그 다음에 미리 내정되어 있는 업체, 그러면 수의계약 방식 갔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7번 보기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관세법상의 용어.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우리 무역이죠. 무역. 이 전까지가 2급이라면 27번부터는 이제 1급에 해당되는 무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관세법상의 용어는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 대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 이걸 뭐라 불러 우리가? 환적이라고 불러요. 환적. 즉 무슨 얘기냐?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 내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 다른 걸로 옮겨 싣는 거. 우리가 환승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도 옮겨 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건을 옮겨서 실어줘야 되겠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환적이라고 부른다. 환적.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의입니다. 자, 28번 우리나라는 대무역법에 의하여 등록 및 승인 권한을 무역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무역기관이 있다. 원산지 증명서, 요거 암기. 이건 원산지 증명서는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 대한상공회의소예요.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대한상공회에서 뭘 발급해 준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옛날에는 이게 큰 의미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 원산지에 대한 내용이 일본 때문에도 많이 그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어디서 왔냐 이거지. 방사능 오염에서 안전하냐 이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원산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문제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이게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29번 무역 결제 방식 중에 추심 방식 DP와 DA 이것도 암기. DP는 지급 인도 방식, DA는 인수 인도 방식입니다. TT는 전신환, 그 다음에 AC는 신용장 방식, 캐드와 코드는 현물 인도 방식, 그 다음에 서류 상환 방식, 현물 상환 방식이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답은 1번. 자, 30번 외국환 은행이 대고객 매매율 중에서 A와 B에 들어갈 용어를 쓰세요 라고 했네요. 일란 출국 환원의 우송기간에 대한 금리를 어디에서? 여러분들 기준은 전신환 매매율이 기준이고요. 그 매매율을 기준해서 우송기간에 대한 금리를 뭘 따져서? 금리를 따져가지고 일람 출금 환어음을 갖다가 기준 잡는 거고요. 일람 출금 환어음은 기한부 어음의 매입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은 뭐? TT 기준이고요. 그 다음 뭐라고요? DP 그 다음에 DA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일람 출금 환어음 그 다음에 기한부 환어음. 그래서 답은 4번. 31번 보기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한글로 쓰세요. 괄호는 내국 신용장 취급 규정에 의하여 외국한 은행장이 발급하는 증서. 여기만 봐도 딱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 구매 확인서. 암기해 주세요. 구매 확인서입니다. 구매 확인서는 내국 신용장 개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상황에. 그런 경우에는 뭐 국내 외화 획득 원료 등을 구매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목적으로 내국 신용장 취급 규정에 의하여 외국한 은행장이 발급해주는 증빙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문제래요. 보기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한글을 쓰시오. 우리나라 현행법상 관세 납부 제도는 수입 신고죠. 신고. 수입 신고 수리 후에 관세를 납부하는 사후 방식이다. 관세 납부 방식은 스스로 납세를 산출해 자진 납부 신고하는 납부 방식과 세관장이 결정하여 납세를 납부하는 부가 고지 방식이 있다.
납세 의무자가 관세를 결정할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된다. 보통은 요 15일이 나오는데 요번엔 신고가 나왔네요. 신고. 그래서 답은 신고. 자, 처음으로 한번 풀어봤는데 약간 2급하고는 차이가 있죠. 물류 1급하고 2급은 좀 차이가 큽니다. 얘만 큰 게 아니라 실기 문제도 조금 차이가 커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실기할 때도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류 1급 기출문제였다 보니까 여러분들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따라오시면 6회분만 풀어봐도 충분하니까 3회부터 2024년도 3회까지 다 풀어드릴 테니까 쭉 따라오시면서 문제 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